샬롬 제인에어 2권 17번째. 드디어 숲이 보였다. 시커먼 땅까마귀 떼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깨뜨렸다. 나는 묘한 기쁨으로 한껏 들떴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또다시 밭을 지나고 오솔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자 앞마당 담장과 창고가 보였다. 그러나 저택은 땅까마귀 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우선 저택 앞쪽으로 가자. 그러면 높이 솟은 흉벽에 당당한 자태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주인님이 계시는 방의 창문도 보이겠지. 일찍 일어나니까 어쩌면 창가에 서 계실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쯤 과수원이나 집 앞 도로를 산책하고 계실지도 몰라.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가는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신 없다. 그렇게 한들 뭐 어떤가?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분의 눈길을 받는 기쁨을 맛본다 한들 어느 누구한테 해가 되겠는가? 아, 이거 잠꼬대 같은 소리야. 아마 지금쯤 비레네 산맥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이나 조수 간만이 없는 남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몰라. 나는 과수원 낮은 담장을 끼고 걸어가다가 모퉁이를 돌았다. 바로 그곳에 문이 있고 공처럼 둥근 돌을 얹은 두 개의 돌기둥 사이로 나가면 풀밭이 나온다. 나는 한쪽 돌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저택의 정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얼굴을 내밀고 덧문이 거친 방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내가 숨어 있는 곳에서 흉벽, 창문, 길쭉한 저택의 정면이 다 보인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동안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까마귀들은 나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틀림없이 녀석들은 내가 처음에는 겁쟁이처럼 몹시 조심스러워 하다가 점점 앞뒤 없이 대담해진다고 생각했으리라. 몰래 살짝 엿본 다음에는 한동안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고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풀밭을 걸어가고 우람한 저택 정면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대담하게도 한없이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까마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어찌된 일이야? 처음에 주저하던 그 태도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무턱대고 대담한 건 또 뭐야?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다. 한 남자가 이끼 낀 두구이에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한다. 남자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바라보기만 할 생각이었다. 그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사뿐사뿐 풀밭을 걸어간다.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춘다. 여자가 몸을 움직인 듯했던 것이다.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는 슬며시 물러난다. 조용해지자 그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얼굴에 얇은 베일을 쓰고 있다. 그는 베일을 걷어 올리고 몸을 더욱 숙인다. 그는 기대의 눈으로 바라본다. 온화하고 한창 피어나는 꽃처럼 정초하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 얼마나 성급한 시선인가. 그러나 그의 시선은 충격으로 마비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끝조차 대어보지 못한 그 몸을 돌연 와라 껴안는다. 어느 이름을 부르짖고 안고 있는 그녀의 놓고 황망하게 응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그녀를 바라본다. 이미 그의 어떤 동작이나 어떤 목소리도 그녀를 깨우지 못한다. 달콤한 잠에 빠진 줄 알았던 그녀는 이미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망설여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뚝 선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커먼 폐허였다. 나는 문기둥 뒤에 숨을 필요도 없었다. 일찍 잠이 깬 사람한테 들키지 않을까 하고 몰래 창문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다. 혹시 문소리가 나지 않나 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다. 포석이 깔린 길과 자갈길에 사람 발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를 쫑긋 세울 필요도 없었다. 황폐한 잔디밭과 마당, 문짝이 떨어져 나간 정문, 저택의 정면은 언젠가 꿈에서 본 것처럼 창문 대신 구멍이 뚫려 있었고 골조만 있는 벽 하나만이 유일하게 솟아 있었는데 그마저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지붕도 흉벽도 굴뚝도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일대에 감도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과 쓸쓸한 황야의 적막함 뿐이었다. 이곳으로 보낸 편지에 회답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마치 교회 옆 낙골당으로 편지를 보낸 것과 같았다. 무서울 정도로 새까맣게 거슬린 돌들이 저택에 몰아친 운명을 말해주었다. 큰 화재가 난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불이 났을까? 무슨 일로 이런 재앙을 맞았는가? 모르타르와 대리석 그리고 목조 건물이 불타거나 무너진 것 말고 또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인명피해도 있었던 걸까? 그랬다면 누구일까? 끔찍한 궁금증이었다. 여기서는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무언의 표시나 단서도 없었다. 무너진 담벼락 주위와 못쓰게 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최근에 일어난 화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겨울 눈보라가 아침 문으로 날아들었고 겨울비는 텅 빈 창틀을 때렸으리라. 젖은 쓰레기 더미에서 봄 식물이 자랐고 여기저기에 무너져 내린 석재와 석가래 사이에 잡초가 무성했다. 아, 그런데 이 폐허의 불행한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누구의 보살핌을 받으며 내 눈은 저절로 이 저택의 대문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답을 향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분은 조상이 데이머드 로체스터 씨와 함께 좁은 대리석 집에 계시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질문의 답을 들어야 했다.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여관밖에 없었다. 곧 나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여관 주인 남자가 직접 아침 식사를 방까지 날라주었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으니 문을 닫고 앉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주인이 막상 내 앞에 앉자 나는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무서운 대답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금 저 황폐한 광경을 보고 온 탓에 비참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웬만큼 되어 있었다. 주인은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손필드 저택을 아시죠? 나는 겨우 이 말부터 꺼냈다. 네, 전에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떠난 뒤겠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라고 나는 생각했다. 돌아가신 노체스터 씨의 하인장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돌아가신? 나는 그렇게 피하려고 애썼던 타격을 세게 맞은 듯했다.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지금 주인인 에드워드님의 선친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설명에 나는 다시 숨을 돌렸다. 잠시 굳어졌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은 에드워드님, 나의 노체스터님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여전히 주인인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말인가. 그러자 나는 이제부터 여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비교적 차분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이 무덤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지구의 반대편에 계신다고 해도 견딜 수 있었다. 나는 물었다. 로체스터 씨는 지금 손필드에 계신가요? 물론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계신 곳을 직접 묻고 싶지는 않았다. 천만에요. 그럴 리가.
거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손님께서는 이곳에 처음 오셨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가을에 일어난 사건을 들으셨을 텐데요. 손필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바로 추수기에 끔찍한 화재로 다 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었죠. 가재 도구 하나 못 건지고 그처럼 귀중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죄가 돼 버렸죠. 불이 한밤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밀코트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저택은 이미 불에 완전히 휩싸였어요.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지요. 한밤중에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렇다. 손필드에서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한밤중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있죠. 하지만 내 생각엔 확실해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는 탁자 쪽으로 의자를 좀 더 끌어당기며 목소리를 낮춰 얘기했다. 그 댁에 여자가 미친 여자가 살고 있다네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 여자는 아주 비밀리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이나 그 집에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 못 챘답니다. 그 여자를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떠도는 소문으로 들어 알 뿐이었죠. 그게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에드워드님이 애국에서 데려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한때 그분의 정부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주 요상한 일이. 이제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다. 그래서 본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군가요? 글쎄 로체스터님의 숨겨진 부인이었어요. 정말 기이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댁에 젊은 가정교사 아가씨가 있었는데 로체스님이 그 아가씨에게 그런데 불은 어떻게 난 거죠? 이제 말씀드리죠. 로체스터님이 그 가정교사에게 반한 겁니다. 하인들 말로는 주인님처럼 사랑에 푹 빠진 사람도 처음 봤다더라고요. 항상 그 아가씨를 곁에 두셨대요. 하인들이란 아시겠지만 을의 주인님을 주시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분은 그 아가씨를 끔찍이 여기셨답니다. 그분 말고는 아무도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여자를 말이에요. 몸집이 자그마한 소녀 같은 여자였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시 그 댁에서 일하던 리어라는 하녀가 그러더군요. 리어는 그 아가씨를 꽤 좋아했어요. 노체스님은 40살인데 그 아가씨는 20살도 안 되었어요. 그 나이에 남자가 어린 처녀에게 빠지면 귀신에 홀린 것처럼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처녀와 결혼하려고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주세요. 하여간 지금은 화재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 정신병자인 로체스터 부인이 화재와 어떤 관련이 있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 그 여자 말고 누구겠습니까? 틀림없어요. 불포인이라고 미친 부인을 시중들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일에 뛰어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보통 보모나 간호사들이 흔히 가지는 결점인데 그 부인은 언제나 술병을 몰래 숨겨놓고 마시다가 가끔 너무 많이 마실 때가 있답니다. 1년 내내 워낙 힘든 일을 계속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폴 부인이 술에 취해 잠들면 마녀처럼 영약한 그 미친 여자가 풀 부인의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기 방에서 나와서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못한 짓을 했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젠가 한 번은 노체스터님이 밤에 자다가 불에 타 죽을 뻔했다더군요. 그 일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날 밤에는 미치광이가 바로 자기 옆방 커튼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2층으로 내려와 가정교사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불을 질렀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정교사를 미워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정교사는 2달 전에 집을 떠나 버렸거든요. 노체스터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이 그 처녀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 아가씨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요. 그 뒤로 그분이 난폭해지셨어요. 낙담한 나머지 그렇게 된 거죠. 본래 그렇게 험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 여자를 잃고 그 아가씨를 잃고 나서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구나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더니 가정부인 페어팩스 부인마저 멀리 사는 부인의 친구 집으로 보내버렸죠. 그 부인한테 잘 대해주기는 했어요. 평생 먹고 살 연금을 주셨으니까요. 하긴 페어팩스 부인은 그걸 받을 자격이 충분했지요. 참으로 친절한 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로체스터님이 돌보던 아델 양은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상류층 양반들하고도 일체 왕래를 끊고 저택에서 혼자 운동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나, 그럼 영국을 떠나지 않으셨군요. 영국을 떠나시다니요. 무슨 말씀을?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그지 섬돌도 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밤만 되면 마치 유령처럼 정원과 과수원을 배회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았어요. 어린 가정교사에게 빠져 망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위험있고 용감하며 똑똑한 분도 없었으니까요. 다른 신사들처럼 술이나 도박 또는 경마 같은 것도 즐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리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용기와 의지가 강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죠. 저로서는 에어 양이라는 여자가 손필드에 오기 전에 바닷속에 빠져버렸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가끔 생각할 정도였어요. 불이 났을 때 노체스터 씨는 집안에 계셨나요? 당연히 그러셨죠. 위층과 아래층이 완전히 불에 휩싸였을 때 주인님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자는 하인들을 깨워 아래로 내려오도록 잡아주기도 했대요. 그러고는 미친 부인을 구하려고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붕 위에 부인이 있다고 소리쳤지요. 그 미치광이 여자는 흉벅 위로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며 1마일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크게 소리 질렀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보고 들었어요. 부인은 몸집이 크고 머리가 검었어요. 그 여자가 불길을 등지고 서서 머리칼을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았죠. 나하고 몇몇 사람들은 노체스터님이 천창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모두 그분이 버사하고 부르시는 걸 들었지요. 그리고 부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부인이 고함을 내지르더니 풀떡 뛰어내렸답니다. 보석에 떨어졌죠. 죽었나요? 죽었냐고요? 당연하죠. 머리가 깨지고 피가 사방에 튀고 참으로 끔찍했지요. 아, 끔찍해. 그럼요. 참 끔찍한 일이죠. 여관 주인은 몸서리를 쳤다. 그러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재촉하듯 물었다. 네. 그러고는 집은 완전히 타서 무너져 내렸지요. 지금은 담벼락만 일부 남아 있어요. 죽은 사람은 더 없나요? 없습니다만 죽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가여운 에드워드님. 문득 그는 소리쳤다. 그리 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건 로체스님이 첫 결혼을 비밀에 붙이고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중 결혼을 하려고 한 데 대한 응당한 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분이 너무 가여워요. 조금 전에 그분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네네, 살아 계시고 말고요. 하지만 그분은 차라리 돌아가시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들 하죠. 왜요? 어떻게 되셨는데요? 또다시 내 몸의 피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지금 어디 계세요? 영국에 계신가요? 네네, 영국에 계십니다. 아마 영국을 떠나시기 어려울 겁니다. 에드워드님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셨으니까요.
이 얼마나 살을 애는 고통인가. 그리고 여관 주인은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분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신 거죠. 나는 더 참혹한 얘기도 각오하고 있었다. 그도 미쳐버린 것이 아닌지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어쩌다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았다. 그것도 다 용기 있는 성품 때문이에요. 너무 착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분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노체스터 부인이 흉벽으로 뛰어내리고 나서 간신히 큰 층계를 내려왔을 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더니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체스터님은 그 무너진 더미 밑으로 겨우 끌려 나왔어요. 살아 계시긴 했지만 끔찍한 부상을 입으셨어요. 석갈이 하나가 떨어지면서 몸의 일부를 막아준 게 다행이었죠. 그러나 한쪽 눈은 튀어나오고 한쪽 팔은 외과 의사 카터시가 즉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바스러졌지요. 또 다른 쪽 눈은 염증으로 결국 실명하고 말았고요. 노체스터님은 지금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신세, 장님의 팔도 불구인 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살고 계시나요? 펀딘에 계세요.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분의 영진의 농장에 있는 저택이에요. 아주 삭막한 곳이죠. 누가 돌보나요? 존 할아범 부부요. 노체스님은 그들 말고는 아무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더군요. 거기까지 타고 갈 마차가 있나요? 이름 마차가 한 대 있죠. 아주 좋은 마차예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대개 마부가 오늘 저는 해지기 전에 저를 펀딩까지 데려다 주신다면 댁과 마부에게 2배의 요금을 지불하지요. 제37장 펀딘의 저택은 상당히 오래된 집이었다. 별로 크지도 않고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건물이 숲에 푹 파묻혀 있었다. 나는 전에 이 저택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 노체스터 씨가 가끔 얘기했고 때때로 방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의 부친이 사냥물을 보관할 장소로 사들였던 것이다. 로체스터 씨는 이 집을 세놓고 싶었으나 살기 불편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 탓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펀딘의 저택은 수렵기에 주인이 머무는 방 몇 개 말고는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도착했다. 구름 낀 잿빛 하늘은 쓸쓸해 보였고 찬바람은 세차게 불어왔으며 옷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이슬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미리 약속한 2배의 싹을 주어 마부를 돌려보내고 나는 남은 1마일을 걸어갔다. 저택 바로 앞에 왔을 때도 건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울창한 숲이었다. 화강암 기둥 사이에 있는 절문을 지나자 빽빽히 들어선 나무 그늘이 나타났다. 하얗게 벗겨진 마디 투성이 나무들 사이 엉킨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아치 밑으로 숲을 향해 난 풀이 무성한 길이 있었다. 나는 곧 건물이 보이겠거니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구불구불한 길은 끝이 없었고 꽤 멀리 왔는데도 집 건물이나 마당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길을 잘못 들어선 줄 알았다. 밤의 어둠과 숲의 어둠이 함께 나를 덮쳤다. 나는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 걸었으나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어디나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와 기둥처럼 둥그런 나무, 그리고 여름철에 짙은 나무 잎이 가득해 트인 곳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길이 넓어지더니 나무도 드문드문했다. 곧 울타리에 이어 집이 보였다. 이 흑그무레한 빛 속에서는 수목과 거의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 집 벽은 축축하게 썩어가면서 녹색을 띠었다.
걸쇠만 걸어놓은 문을 들어서자 울타리로 둘러친 마당이었다. 나무들이 이곳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꽃도 화단도 없었고 풀밭 둘레로 폭이 넓은 자갈길이 나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묵직한 숲에 끼워져 있는 것 같았다. 건물 정면에 뾰족한 박공 2개가 붙어 있었고 좁은 창문에는 장살이 달려 있었다. 현관문도 좁고 그 앞에 한 단짜리 층계가 있을 뿐이었다. 로체스터 암스의 주인 표현대로 아주 삭막한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평일의 교회처럼 조용했다. 숲속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런 곳에 어떻게 살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무언가가 살고 있는 기척이 들렸다. 살아있는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좁은 현관문이 열리더니 사람의 형체가 어른거렸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어스름한 빛 속에 나타나 계단 위에 섰다. 그 사람은 모자도 쓰지 않았다. 그는 비가 오는지 알아보려고 한 손을 내밀었다. 어둑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주인 에드워드 페어팩스 노체스터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숨조차 쉬지 않고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다. 나를 숨기고 그를 살펴보았다. 아, 그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정말 예기치 않은 만남이었다. 슬픔이 기쁨을 억누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격한 감정에 못 이겨 튀어나오려는 목소리를 삼키고 그에게 달려가고 싶은 내 발길을 붙들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다. 자세도 당당했고 머리칼도 검었다. 외모도 변하거나 마르지 않았다. 1년이란 세월 동안 그 어떤 슬픔도 기운 넘치는 그의 체력과 활력을 갉아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절망과 깊은 근심에 드리워 있었다. 쇠사슬에 묶여 학대를 당하고 너무 위험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야수나 맹수 같았다. 황급빛 대를 두른 두 눈이 뽑힌 채로 세 장에 갇힌 독수리가 저 눈먼 삼손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장님이 된 저 광포한 로체스터시를 내가 두려워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머지않아 저 바위 같은 이마와 그 아래 굳게 담은 입술에 슬픔 속에서 달콤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말을 건네서는 안 된다. 그는 한 단짜리 층계를 내려섰다. 그리고 천천히 더듬어가며 풀밭으로 걸어갔다. 그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는 한 손을 들고 눈꺼풀을 떴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멍하니 하늘과 주위를 둘러싼 숲을 쳐다보았다. 그를 지켜보고 있으려니 그에게는 온통 암흑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뻗었다. 잘린 왼팔은 품속에 감추고 있었다. 주위에 뭐가 있는지 만져보고 싶은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텅 빈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나무는 몇 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그는 포기하고 비를 맞으며 발장을 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모자를 쓰지 않아 머리 위로 비가 쏟아졌다. 그때 어디선가 존이 나타나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제 팔을 잡으세요, 주인님. 비가 제법 내릴 것 같네요.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 존은 나를 보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러자 로체스터 씨는 이리저리 걸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불안해 보였다. 그는 길을 더듬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제야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존의 아내가 나왔다. 잘 있었어요, 메리?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나타난 듯 화들짝 놀랐다. 나는 그녀의 흥분을 누그러뜨렸다.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이 외진 곳에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시다니. 나는 허둥거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한 다음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다. 활활 타는 난로불 앞에 존이 앉아 있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내가 떠난 뒤 손필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 알고 있으며 노체스터 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나는 존에게 마차를 돌려보낸 통행세 요금소에 가서 내게 맡겨준 짐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보니까 쇼를 벗고 오늘 밤 여기서 잘 수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불편할 텐데 괜찮냐는 말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묻게 해달라고 했다. 그때 거실에서 종이 울렸다. 들어가시든 주인님을 뵙고 싶다면서 누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나라고는 하지 말고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메리가 다시 들어오자 나는 그가 뭘 하시더냐고 물었다. 이름하고 무슨 일을 왔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녀가 대답하고는 물을 따른 유리잔과 촛불을 쟁반에 올려놓았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두워지면 꼭 촛불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쟁반 이리 줘요. 내가 갖고 갈게요. 나는 쟁반을 받아 들었다. 그러자 그녀가 거실 문을 가리켰다. 손과 함께 쟁반이 떨리고 유리잔이 담긴 물이 조금 쏟아졌다. 내 심장이 크게 고동치며 갈비뼈를 치는 것 같았다. 메리가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다시 문을 닫아 주었다. 거실은 어둠침침했다. 난로불은 힘없이 타면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방 주인은 높다랗고 오래된 벽난로에 머리를 기댄 채 난로불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늙은 개 파일럿이 발에 재지 않도록 조금 떨어져 누워 있었다. 밟힐까봐 두려운 듯 몸을 장뜻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파일럿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고는 컹컹 짖더니 킁킁거리며 나한테 뛰어왔다. 나는 자칫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개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앉아라고 말했다. 로체스터 씨는 무슨 일인가 하고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는 이내 다시 몸을 돌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물을 줘, 메리. 나는 물이 겨우 반밖에 남지 않은 잔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파일럿은 아직 흥분해서 나를 쫓아다녔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파일럿 앉아. 나는 다시 말했다. 로체스터 씨는 입술까지 가져갔던 물을 마시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잔을 내려놓더니 말했다. 메리 맞아? 메리는 부엌에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얼른 손을 뻗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그는 마치 앞을 보려는 듯한 자세로 말했다. 아, 얼마나 부질없고 가슴 아픈 일인가. 대답해. 다시 말해봐. 그가 위험하게 소리쳤다. 물을 좀 더 드시겠어요? 절반이나 쏟아서요. 내가 말했다.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대답해. 내가 말했다. 파일럿은 저를 알아보더군요. 존과 메리도 벌써 만났고요. 조금 전에 도착했거든요. 젠장. 이제는 환청까지 들리는 건가? 광기가 나를 덮치는 건가? 환청이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요. 환청에 시달리기에는 너무나 튼튼해요. 광기에 사로잡히기에는 너무나 건강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요? 목소리만 있는 거요? 아,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내 심장은 터지고 머릿속은 폭발할 거요. 당신이 누군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가 손을 더듬었다. 나는 마구 내 히드 나는 마구 내 두루는 그의 손을 잡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이야. 작고 가느다란 그녀의 손가락.
그렇다면 그녀의 다른 몸도 있겠지. 그가 흥분해서 외쳤다. 억센 그의 손이 내 손을 부르치더니 내 발을 잡았다. 그리고 내 어깨를. 제인이지. 이게 누구야? 그리고 제인의 목소리예요. 제인이 여기 온전히 와 있어요. 마음도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당신 곁에 오다니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제인이에요? 제인이에요? 그의 입에서는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운 주인님 제인이에요. 예요. 마침내 당신을 찾아왔어요.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이요. 살아있는 제인 맞소. 살아있는 제인. 주검처럼 차갑지도 않고 공기처럼 가볍지도 않잖아요. 살아있는 나의 귀여운 사람. 틀림없이 이것은 그녀야. 그러나 불행에만 빠져있던 나에게 이런 축복이 내릴 줄이야. 이건 꿈일 거야. 밤마다 그런 꿈을 꾸거든.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 그런 꿈.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환영이 말하는 건가? 늘 깨어나면 그것은 아무 의무도 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지.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이 되어 어둡고 외롭고 절망적으로 살아가지. 내 목마른 영혼은 목을 축일 수가 없고 굶주린 마음은 배를 채울 수 없었소. 너도 너의 자매들처럼 사라지겠지. 그러나 살아기 전에 주인님 그래요. 한때 찬란하게 빛났으나 지금은 그 빛을 잃은 그의 두 눈에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그는 갑자기 확신이 든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확신이. 당신이 제인이요? 정말 제인이요? 네, 제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개울바닥에 죽은 채 누워있는 거 아니었소? 낯선 사람들 틈에서 집을 그리워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지? 네,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요, 제인? 마데이라 계시던 수프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5,000파운드를 남겨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아, 그래?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야. 현실이 틀림없어. 이런 꿈을 꿀 리 없지. 더구나 달콤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녀의 목소리가 있어. 말라 죽은 내 마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목소리. 그리고 제인, 당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정말 부자예요. 당신이 저하고 같이 살기 싫다면 바로 옆에 집을 지어서 살 수도 있어요. 저에게 말동무가 필요하면 우리 집 거실로 오세요. 그러나 제인, 당신이 부자가 되었다면 주위에 친구들이 많겠지. 당신을 위하는 그들을 나처럼 장님의 불구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거야.